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 채굴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이었지만 현장에서 광부 2명이 고립된 건 26일 오후였는데요. 업체가 자체 구조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늦어진 겁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토사 때문에 진행이 더딘데요. 이 사고가 난 갱도는 8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설치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330여 개의 광산이 있는데 최근 10년여 동안 360여 건의 사고가 났어요. 광산재해는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문을 닫는 광산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한 거고요. 광산의 노후화나 무리한 채굴, 안전관리 미흡 같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사고를 막는 노력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조사해야겠고요. 무엇보다 구조 작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돼서 두 분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한다면 공기도 내내 청정해서 활동하기에도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안동 지역 6도로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주는 18도, 예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주말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 예상되니까 깊어가는 가을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주시와 SK스페셜티가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제 8개 소셜벤처기업 대표와 박남서 영주시장, 이강용 SK스페셜티 부사장은 청년 교류 공간에서 영주 경제 속으로를 통해 선발된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주 경제 속으로는 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창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교육, 소셜벤처 업무와 교류 공간 조성,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 등 총 4가지 세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영주 경제 속으로 선정된 소셜벤처기업은 주식회사 디켄트, 주식회사 피노젠 등 8개입니다. 한편 시는 소셜벤처 취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 시민을 위한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소셜벤처나 사회적 경제 분야로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는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금방 차가워지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 세계 한글 문학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일 소중한 자리가 경주에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2022년 제8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열리는데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면서 한글 문학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올해는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해외 35개국의 작가와 국내 문인 등 2천여 명이 참가해서 주제 발표와 시 낭송, 한글 문학축제, 온라인 특별 강연 등을 펼치고요. 특별 강연에는 올해 주빈국인 베트남의 레땅환 한국문화 번역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서 세계 문학과 소통하는 한국 문학을 조명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방문객들은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특별 강연과 주제 발표를 참관할 수 있고요. SNS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라이브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한글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3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5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에서 검찰의 길 특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울릉도 재개척의 기초자료가 됐던 울릉도 검찰 일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기획됐는데요.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울릉도 쟁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 침탈을 계속해오자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 울릉도의 면밀한 조사와 검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검찰 과정은 울릉도 검찰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울릉도 재개척의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울릉도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은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8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전시를 관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이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마련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네. 대구시가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7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5.9% 증액한 10조 7,4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각종 기금 특별회계 폐지와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간부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감액하는 등 건전 재정을 강화하고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예산안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정 기자한테 있었습니까? 네, 70대 이상 어르신 시내 버스 무료 이용 관련 예산 204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네. 내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카페 발행액이 200억 원이 눈길을 끕니다. 글로벌 수변 도시 조성을 위해 49억 원을 투입하고 두류 야구장 리뉴얼 목적으로 8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네.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준비 예산도 103억 원 마련합니다. 그래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 진짜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 공영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대구시의 경우 매년 2천억 원 이상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전국적인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부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레고랜드 사태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진짜 그죠? 네, 여전히 맞습니다. 파장이 있죠? 김진태 지사가 와서 뭐 이렇게 뭐 방법 찾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나 레고랜드 모르겠습니다.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행한 약 2천억 원의 지방채를 강원도가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급격한 자금 겸색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방채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갖는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강원도는 빚을 상환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도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어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동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방채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요. 이행 약속을 지키고 이게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공소시효입니다. 예, 공소시효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는 12월 1일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요. 네. 공소시효를 앞두고 경북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경찰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전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건데 조사를 받은 지자체장 알려져 있습니까? 네, 경북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광열, 영덕군수 부부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앞서 8월에는 김군수 당내 경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당시 예비 후보 신분이던 김 군수가 조직적으로 금품 선거 운동을 지시했는지 또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 군수 부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지자체장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당시 고령의 권리당원 대리투표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정황에 포착해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최근 관련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소시효 전까지 사실을 밝혀지겠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보험 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고의로 내고 네. 보험금 타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보험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적발 인원은 3년 전에 비해 23% 증가한 9만 7천여 명인데요. 네. 유형별로 보면 사고를 조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허위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눈여겨볼 점은 젊은 층 범죄자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보험 사기에 가담한 20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대구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2명을 적발했는데 대부분이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건 범죄잖아요. 그죠? 네.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엔 SNS 등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 24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고 운전자 12명에게 합의금, 치료비를 받은 20대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교묘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소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 사기 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미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보험 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해 지인들을 보험 사기에 끌어들이거나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준 처벌을 강화해 보험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그래야겠습니다. 법안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백신 재해입니다. 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네, 네, 재해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재해로 인정받기가 참 힘든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의료진들은 백신 우선 접종자로 접종을 미리 받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대구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였던 A씨는 백신 접종 이후 하지마비 증상으로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하지마비 증상이면 심각한 후유증인데요. 네, 지난해 A씨는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고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당시 보건의료인은 우선 직업군에 해당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받은 건데요. 몸 전체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 상반신은 증상이 완화됐지만 이후 장기간 하지마비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회복됐지만 혹시 모를 후유증을 걱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겠어요. 그죠? 근데 공단에서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거가 있겠죠? 네, 직무상 재해와 그로 인한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성, 직무 기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A씨는 직무 수행을 위해 3차 접종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접종과 발병 시점 사이 간격이 짧았습니다. 아직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이 나오지 않아
판단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러 자료를 근거로 결과를 도출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례가 이 백신 이상 증세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심이 많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어떤 뭐 행사가 지금 열린 거죠? 네, 2022년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네. 국내외 171개사가 참여하고 1000개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는 미래 자동차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만큼 전기 자율주행차는 물론 도심 항공교통,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네. 저도 개막 첫날 다녀왔는데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미래 운송수단 그런 거 되게 신기하고 왜 재밌잖아요. 네. 왜 어떤 게 관심이 가시던가요? 네,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최신 차종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신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부스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오. 하루 2회 시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한 e-바이크, 1인승 초소형 전기차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을 통해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모형차 경진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엑스포는 내일까지 열리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되겠네요. 뭔가요? 네, 소득 격차입니다. 네,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 얘기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 소득 1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대구 지역 전체 소득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신고한 소득이 122조 6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전체 소득 신고 액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배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른 지역이랑도 좀 봤어요? 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전체 소득이 서울 상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소득도 수도권 쏠립니다. 이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종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17년에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 기준 55.7%로 그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뿐 아니라 생활, 복지,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영향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소득 향상을 포함한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달성 습지는 아주 소중한 내륙 습지입니다. 생태계 보고라고 불리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죠.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에서 습지 곤충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구 달성군 하원읍에 위치한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에서는 습지에 서식하는 수서곤충과 육지곤충 16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 네. 곤충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자라, 장구애비 같은 곤충들을 수조 안에 둬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마귀와 왕사슴벌레 같은 육지곤충 그리고 귀여운 스마일 크랩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 박규진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이 곤충은 배 쪽을 위로 하고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름이 송장헤엄치개라고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배를 위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송장 헤엄치개는 좀 어떤 거를 먹고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은 수서곤충, 자기보다 약한 곤충을 먹이로 먹고 살고 있는 육식성입니다. 여기 있는 개는 좀 웃는 모양 같아요. 이거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재밌죠. 껍질에 스마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일 크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도둑개인데요.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번 전시의 기획 취지는 습지에 서식하는 여러 수소곤충 및 육지곤충을 관찰하고 만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관람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취지입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생물들을 전시하여서 일반 어린이 관람객들과 가족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곤충들도 저마다 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방식이 다른가 봐요. 뒤집어진 생존 방식이 다 다양한 생존 것 같아요. 방식이. 네. 네, 그 말씀하신 송장 헤엄치개는 영어명이 백스위머인데요. 그 수표 백스위머? 네, 백스위머입니다. 그래서 수표면 아래에 뒤집어진 채로 떠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 네. 또 잘 발달된 뒷다리로 수면을 밀어서 배영하는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생태학습관에 있는 서영숙 생태해설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학생들이나 유아들이 이제 단체로 많이 방문을 해서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습지 거리기나 자연물 체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우리 습지에 이래 맑은 공기와 또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시고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학습관을 방문을 많이 합니다. 위에 그 전시물 쪽에 보면 장수풍뎅이 유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유충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도둑개도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만져보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곤충 만지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장수풍뎅이 유충과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누가 빨리 가나 경주대회도 하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달성습지에 이제 서식가 있는 물자라는 암컷이 수컷한데 알을 놓는데 알이 붙어 있는 모습이 꼭 지게를 진 모습이라 해서 물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그 물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알을 품고 다니면서 이 알이 썩지 않게 바깥으로 한 번씩 나와서 공기도 접하게 하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서 알이 잘 부화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며, 아이들이 우리 아빠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 가서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면 생태 해설하시는 분이 이렇게 늘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궁금한 걸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생태해설사들은 대구광역시 습지보호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달성 습지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전시관을 둘러보고 난 뒤 달성 습지 팔경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이 생태학습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 동네 주민이고요. 달성습지는 첫 번째 뷰가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달성습지의 구성 내용들이 아주 생태 자연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기획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좋고요. 공원처럼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획 전시실에 지금 습지 곤충들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고요. 노래기라는 거를 직접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진해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모양이나 다리 개수가 훨씬 많고, 여기 와서 제가 노래기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송정혜라고 하는데요. 사문진에 운동을 자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안쪽에 뭔가 바뀐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곤충기획 전시를 봤는데 저는 사마귀가 초록색이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보호색인지 아니면 원래 색깔인 건지 모르겠지만 갈색빛이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스마일 크랩도 봤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라서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물이 아닌 곳에서 서식할 수 있다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주말에 시간 될 때 가족들이랑 같이 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1시 30분 지났고요.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박수홍 씨죠. 네, 다 맞습니다. 아는 얘기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예. 이분 가족 송사를 온 국민들이 다 알게, 온 시민들이 네, 다 알게 맞습니다. 됐는데 친족 상도례 이거 어디서 끊어 읽는 건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친족 상도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는 친족 상도례인데요. 보통은 친족 상도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작년 여름에 그 연예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한 사건 맞아요.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 박수홍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다들 어려움 겪었을 때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 운동 했었잖아요. 네. 그때 본인도 동참하려고 이제 확인을 해보다가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이 형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현재 박수홍 씨의 친형은 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어서 구속 기소됐고요. 또 박 씨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현재 형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반 횡령 혐의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경제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 형법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특경법 횡령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검찰에서는 횡령 금액을 총 61억 6천만 원 정도로 봐서 특경법 횡령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기가 맞습니다. 내가 횡령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박 씨 아버지가 박 씨의 자산 관리를 모두 자신이 했고 또 횡령죄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박 씨의 아버지는 정작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혀 모른다고 하거든요. 또 사실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OTP라든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뭐 법인 통장이라든가 개인 통장을 다 관리했다는 주장이 사실 신빙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어도 배워서 하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인터넷 뱅킹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모르니까 네. 이런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네, 우선 아까 그 친족 상도례 한자를 보면은 네. 그 도자가 우리 절도할 때 바로 그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친족 간의 절도에 관한 규정 더 넓게 그렇군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모든 재산 범죄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절도, 사기, 그리고 횡령, 배임, 공갈죄 이런 죄에는 적용이 되는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라든가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재물손괴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주거침입은 재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럼 여기 적용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구체적으로 그 배우자, 직계 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네.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친고죄라고 해서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죄가 성립되긴 되는데 처벌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횡령죄는 친족상 도례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 내가 했다 그래서 횡령했다면 네. 여기 형이 면제돼서 처벌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횡령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죄인데 앞선 박수홍 씨 사례에서 보면 우선 형이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은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와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박수홍 씨 개인 재산을 횡령한 부분인데요. 네. 형은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박 씨가 고소를 해서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성립되고 박수홍 씨가 처벌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면 아버지는 친족 상도례로 처벌을 받지 않고 네. 큰아들 역시 일부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횡령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네. 만약에 공범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네. 이거 친족 상도례는 행위자 신분에 따라서 개개인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범이 있고 그 공범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뭐 처벌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박송 씨 아버지와 형과 친구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라면 네. 아버지는 친족 상도례로 처벌을 면하게 되고 형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친구는 고소가 없더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송 씨가 최근에 그 친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재산 가압류도 신청을 했다는데 이건 이제 그 친족 상도례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친족 상도례는 형사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민사 사건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만약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전제로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가압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되겠고 뭐 또 가져서 뭐 폭행을 했네 어쩌니 막 또 이런 것도 또 막 얘기가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친족 상도례를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도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게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해 평균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가해자의 77.5%가 피해자의 친족이었고요. 또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 사례도 총 630여 건으로 이 중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약 1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금품이나 경제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는 네. 보도로 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과거에 지적 장애를 가진 조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 부부가 이 조카와 함께 살면서 조카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월급을 착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애인 인권기관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긴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동거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기소조차 되지 못했고요. 또 지난 5월 창원에서는 딸이 어머니를 속이고 1억 원을 가로채서 고소를 당했는데 친족 상도례로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사무소 위조 혐의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악용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족 상도례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친족 상도례 규정이 처음에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뭐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고 가정 내부에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3년인데. 예, 무려 60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대가족을 이뤄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는 사실 뭐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그쵸, 알아서 뭐, 해결하도록 하는 게 네. 적절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까지도 뭐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헌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년, 70년이 지났고 네. 그 가족이라는 의미 자체도 달라졌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가족 안에서 폭력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진다면 그 법은 좀 약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친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뭐 현실에 맞게 손질을 하자 아니면 아예 폐지하자 이런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뭐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이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네. 했고요. 그러면 법 개정은 어떻게 국회에서 할 텐데 좀 얘기가 나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 그 친족 상도례 개정안이 총 3건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 뭐 이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에 한해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말자 이런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다양한 있고요. 것들이 나와 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건. 네,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뭐 개정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밥을 완전히 없애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부모님 지갑에서 소액의 돈을 뭐 슬쩍 꺼내 간다든가 아니면 배우자의 비상금을 가져가는 경우까지 뭐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을 면제하는 것 대신에 네. 뭐 당사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피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 아니면 해악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뭐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그리고 형사특별법에 대해서만 친족 상도례 적용을 제외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친족 상도례가 현실에 맞게 다시 뭔가 좀 구성될 필요 있다는 얘기는 공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처음 도입된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질이라든가 뭐 당사자 처벌 의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단지 친족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사실 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족 상도례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얼마나 현실 반영해서 개정될 것인지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한 변호사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가을 안 그래도 대구는 뭐 1년 4계절이 다 음악의 도시기는 한데 네. 올해부터 뭐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을에 뭔가 많이 열려가지고 네. 그죠? 5월 그리고 네. 가을 10월에 집중적으로 음악 축제를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오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음악이 그것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서 네, 음악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10월, 11월 쭉쭉 이어지고 있죠? 네. 자, 네. 10월과 11월에는 특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와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주요 공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클래식 공연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지금 11월 5일에 네. 이번에 우리 KBS 대구 방송 전국 TV 공개홀에서도 또 네.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공연이던데요. 그렇던가요? 네. 네. 한국수자원공사와 KBS 대구 방송 총국이 지역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힐링 콘서트, 시민공감 행복 톡톡 콘서트를 준비하셨던데요. 네. 출연자들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KBS 대구 방송 총국 공개홀에서 열리고 이미 발빠른 시민들이 무료 입장권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30초 만에 매진됐고 하던데요. 첼리스트 홍진호, 바리톤 김주택, 테너 정필립을 비롯해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예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등 10팀의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엔 또 방송인 다니엘 씨가 직접 진행을 해서 린데만 씨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는 공연입니다. 예. 그 오페라 축제도 지금 그 링 시리즈는 끝났나요? 네, 10월에 끝났습니다. 그 오페라 축제는 아직 하고 있어요? 네, 11월 말 거의 12월 초까지. 아직까지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올 때까지는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 하우스를 자주 들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 지금 이번 주말에 공연하는 거 있습니까? 네, 특히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이렇게 11월에 좋은 공연들이 많던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공연인데요. 오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거나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 중에 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가 국립오페라단 제작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아리아만 그냥 음악만 들어도 사실 한편에 CD를 걸어놓고 있으면 흘러가듯이 아름다운 음악이 이야기처럼 흐르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페라 초보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말에는 11월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에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이자 18세기 유행했던 교육적인 내용의 드라마 지오코소로 할 수 있는 로시니의 신데렐라가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오페라단이죠. 영남 오페라단 제작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네네. 로시니 하면은 세빌리아 이발사는 맞아요. 많이들 아시는데요. 네. 아마 신데렐라를 보시면 생소하죠, 좀. 네, 훨씬 또 진정한 로시니를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이탈리아 하면은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푸치니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가장 이탈리아적인 오페라, 특히 오페라
유로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가 로시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이탈리아 오페라를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작품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 작품은 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함께 맞아요.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서 온 가족이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페라하우스 11월 말까지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네. 그리고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WS 시리즈도 뭐 페스티벌도 네. 계속 어이구 너무 네. 쟁쟁한 공연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너무 좋은 공연들을 준비하셔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히 11월 4일 금요일 저녁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는 바로크 원전 연주하면 세계 최고의 단체이자 최고의 인기 있는 앙상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우로파 갈란테가 오랜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네.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다가 비발디 4개 공연 자신의 최고 레파토리인 4개를 전곡 연주해 준다라고 하고요. 12월 12일 토요일에도 이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의 월드 오케스트라 비르투오조 앙상블이 있죠. 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 전곡 연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12일요? 네, 이번 주 주말 네, 그리고 다음 주 주말. 토요일 이 작품들은 둘 다 바로 그 원전 음악의 대표적인 레포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교향곡이 없는 바로크 시대에 이 즐길 수 있는 네, 협주곡 앙상블 그럼요. 어떻게 되는지 네. 진정한 바로크 음악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전 연주 고전 바로크 음악 네. 얼마 전에 또 지기스발트 쿠이켄 옹이 연주하고 갔고 그렇죠. 네. 또 뭐 또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또 판이라는 단체에서 고음악 단체에서도 공연도 네네. 하고 그랬거든요. 네.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고음악, 바로크 음악 이런 게. 네. 네. 사실 원전 음악, 원전 연주라는 용어가 그렇게 오래된 용어는 아닌데요. 네. 1980년대까지는 바로크의 협주곡이나 고전 낭만 교향곡은 똑같은 의미로 감상을 했었었죠. 규모가 좀 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작을 뿐이지 네.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바로크 시대에 대한 음악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바로크 시대의 악기도 지금과 좀 많이 다르고 이 악보도 조금은 고악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예, 바로크 시대는 사실 악보의 작곡가들이 많은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 원전, 네. 원악보의 원기록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시작을 하면서 원전 음악, 원전 해석, 원전 연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에우로파 갈란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원전 연주 단체들은 그래서 악기도 바이올린족 이전에 존재했었던 줄이 5개나 6개인 비올족 네, 비올다 감바, 네, 첼로를 대신한 맞습니다. 악기고 네. 그리고 비올다 브라치오, 바이올린 이전의 악기들 그리고 또 이 활도 훨씬 더 둥글게 휜 바로크 바오라는 네, 그런 좀 더 긴장감이 다른 그런 활을 쓰고 관악기도 플룻 이전에 그 나무로 만든 맞아요, 리코더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그게 요즘도 그거 연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또 특히 그거. 원전 연주팀들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악기들을 가져오면서 음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해석을 통해서 바로크 원전 음악이라는 또 다른 이 연주 레파토리 장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막 교향곡이나 네. 고전지나 낭만은 뭐 그 누가 그러던데 감성이 넘쳐가지고 막 그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듣다가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 너무 심플하니까 네. 뭐가 좀 비었나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예, 듣다 보면 그 매력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바로크 고전 낭만 세 시대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음악이 바로크 시대라고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놀라우실 그것도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 감정들이 진짜 그 멜로디 속에 화음 속에 너무나 잘 숨겨져서 그렇죠. 어떤 음악을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게 즐거운 음악인지 슬픈 음악인지 금방 느껴질 수 있는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꽉 찬 음악이 바로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크 시대의 그 시대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전 연주의 유행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전 연주, 원전 악기 단체 이렇게 등장하면서 같은 바로크 음악도 조금씩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 연구를 했다라는 증거가 원전 연주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맞아요. 그 단체에 따라서 같은 비발디의 사계를 듣지만 달라요. 조금씩 느낌이 네. 다르게 느껴지는 그게 원전 연주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는 게
출발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크 시대는 아직 교향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었죠. 말씀을 드렸죠. 네. 교향곡은 무대 위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존재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고전주의 시대 교향곡은 지금처럼 우리가 극장에서 청중들이 돈을 내고 가서 즐겼다라고 한다면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은 즐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연주자들이 전부 다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였던 뭐 거죠. 다른 거 하면서 연주하는 이런 네, 뭐 주로 상류층 귀족층들이었겠지만 왕족 뭐. 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도록 만들어진 음악이었고 네. 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네,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그런 한 작품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야 할까.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음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음악이 훨씬 더 깊이와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단순한 느낌이다 했지만 그 단순함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크 음악은 연주자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예 네. 시도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갖고 네. 막 무르익어서 그죠? 네. 뭐 이제 그럼 바흐 거 도전해볼까 뭐 이러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반주 시리즈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목들은 많이 들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시리즈, 그리고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곡을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수많은 작곡가들이 그 무반주 시리즈들을 바이올린 첼로 곡을 그렇더라고요. 남겼습니다. 네. 그만큼 흔하고 연주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연주를 하게. 그런데 바로크 시대가 끝나고 이런 작품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그렇죠. 카바코스의 연주도 원전 연주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깊이 있는 바로 그 바흐만의 해석이 너무나 잘 드러난 아주 수준 높은 연주였는데요. 네. 단순한 테크닉만으로 그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테크닉만으로 바흐를 맞아요. 연주했었다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청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또 사랑을 받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소나타 도전을 선언하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반응이 그래서 카피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때일은 도전이라는. 네, 워낙 네, 그러니까 젊은 아직 30대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바흐를 도전한다는 네. 그만큼 자신감과 또 학구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도전 진짜 응원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세간의 관심조차도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네. 젊은 연주자들의 또 다른 또 바흐 해석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4개 뭐 안 들어보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뭐 네.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많은 수많은 원전 연주팀들이 있는데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는 직접 가서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맞습니다. 신나거든요. 네. 제가 그 음악은 아껴두고 또 다른 원전 연주팀의 음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발디 4개 지금 가을이죠. 사냥을 표현한 가을의 사막장 들으면서 바로 그 음악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제 교통정보로 갑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전반적으로 원활한데요. 다만 공사 구간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슬로 구라리 지하차도에서 유천 하이패스 방향, 구라리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 공사 중이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명덕로는 대봉교 교차로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일대 양방향 교통량 꾸준하지만 수월한 흐름 보입니다. 달구벌대로는 반월당 내거리에서 계산오거리 일대 양방향, 또 계산오거리에서 신남 내거리까지 양방향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도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가산 부근 136km 1차로에서 가산터널 방제시설 보완 작업 중인데요. 구간 정체는 없지만 1차로 통행이 불가하니까 차선 변경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춘천 방향으론 다부터널 일대 차간거리 조금씩 당겨진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성서 25km 지점 양방향은 교통량 많지만 흐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대구시 예산은 28억 원이고 교체를 신청하는 가정에 10만 원, 저소득 가정에 60만 원씩을 지원해요. 친환경 보일러로 불립니다. 전옥스 보일러. 에너지 효율이 12% 정도 높아서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군 환경부설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